네, 반갑습니다. AUK 전담 교수, 친절한 교수 홍영진 CFP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부터 AUK 핵심 종합반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핵심 종합반은 여러분들 이제 받으실 요약집하고 핵심 문제집을 가지고 함께 요약과 문제풀이를 함께 진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종합반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게끔 제가 중점적인 내용을 위주로 반복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그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일단 자격시험과 관련된 학습 가이드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 모듈 1과 모듈 2로 나눠져 있고요. 자, 모듈 1 같은 경우는 재무설계 개론과 은퇴설계, 부동산설계, 상속설계 이런 이제 순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무설계 개론하고 재무설계사 직업윤리는 둘이 묶어서 한 과목이죠. 그렇죠? 한 과목으로. 한 과목이라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제 과락 기준입니다. 과락 기준이 과락 기준을 따질 때 둘을 묶어서 한 과목으로 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재무설계 개론과 윤리 파트가 과락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듈 2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과 투자와 세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당연히 기본서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기본서에 들어있는 내용들 거의 상당수는 요약집에 다 실어놨습니다. 요약집에 다 실어놨기 때문에 요약집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일단 뭐 기본서나 요약집에 있는 내용들의 지문을 그대로 이제 출제하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을 좀 응용해서 응용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고 있고 사례 유형을 주고 사례 내용을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재무설계사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기록 문제가 굉장히 다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좀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혹시 이제 기본서를 이제 보시는 분들 를 대비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윤리 파트에 징계 규정이나 이제 부록 편이 굉장히 페이지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출제된 문항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뭐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자, 일단 크게 보면 암기형 문제, 그렇죠? 암기를 해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다음에 이제 사례를 주고 그 사례 내용이 사례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 해석형의 문제,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사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재무설계사 입장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문제 해결형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서나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단순히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암기형 문제고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응용된 문제들이 해석형이나 문제 해결형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유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출제되는 그 유형들이 좀 비등비등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3분의 1은 암기형, 3분의 1은 해석형, 3분의 1은 문제 해결형 문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친다면 사실상 사례를 주고 그 사례 유형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문제가 해석형과 문제 해결형 문제다 보니까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냥 단순히 지문을 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보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사례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다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좀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여기 이제 밑에 이제 보시면 단순히 이제 내가 공부를 해서 기억하고 있느냐, 여기 이제 암기형 문제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은 좀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외웠냐 안 외웠냐에 따라서 이제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해석형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설명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자, 그다음에 문제 해결형 문제는 이제 사례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도 여기 들어있죠.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하거나 응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례 유형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출제가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문제들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사실, 갖가지 사실, 용어, 뭐 원리, 원칙, 뭐 절차, 순서, 유형이나 이제 분류 방법, 개념, 이론, 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인데 가장 뭐 예를 들면 세금 설계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는 뭐예요? 뭐 원천징수 세율을 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세법상 이제 금융 상품들, 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나 그런 상품들의 이제 원천징수 세율을 이제 묻는 문제, 뭐 아주 뭐 세금 설계 단골 문제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상속 설계 가면 민법상 법정 상속인의 상속 순위를 묻는 거죠. 상속순위 나이라는 문제, 뭐 이것도 뭐 단골로 많이 출제가 됐던 건데, 뭐 단순히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이제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형 문제 뭐 예를 이제 본다면, 요거는 이제 우리 뭐 그 은퇴 설계. 자, 은퇴 설계 요것도 굉장히 단골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A라는 사람이 퇴직연금을 선택할 때 이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 아주 간단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가
그 확정금액, DB형 퇴직연금하고 확정계형, DC형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동시 도입을 해가지고 근로자들한테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권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함. 이게 간단한 사례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사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지문에는 DB형의 특징이라든가 DC형의 특징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맞느냐 틀리냐는 거니까 사실은 요 사례를 드러내더라도 그 뭐 1, 2, 3, 4번 내지는 가나다라마 뭐 여기 이제 들어있는 지문들은 그냥 해당 내용들이 맞느냐 틀리냐를 이제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 해석형이긴 하지만 이 사례가 있든지 없든지 사실은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해석형 문제 보시면 요건 이제 우리 그 위험관리와 보험 설계 역시 굉장히 단골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인데, 자, A라는 사람이 생명보험에 가입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맞는 걸 골라라, 뭐 틀린 걸 골라라, 뭐 적절한 설명을 모두 골라라, 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정보를 주는 거죠. 가족 정보, 본인 회사원이고 배우자도 맞벌이 부부네요. 그다음에 자녀 2살짜리 자녀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재무 정보를 주는데 뭐 소득은 뭐 연간 8,800이고 자산으로 뭐 아파트가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뭐 정기예금이 2천만 원 있고 부채 뭐 담보대출이 있네요, 그렇죠? 매월 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상환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정보를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요 밑에 니즈를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니즈를 주면은 오히려 더 편하죠. 그렇죠? 그 니즈만 보고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주고서 이 사람한테 이제 맞는 생명보험의 정보, 뭐 특히 이제 뭡니까 정기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주거든요. 평준형이라든가 체감정기보험이라든가 체증정기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뭡니까 그 재가입 정기보험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맞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재무설계사가 설명하는 입장에서 이제 지문을 주고 거기서 이제 맞느냐 틀리냐를 이제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시 이제 지문을 먼저 보고 문제를 푸셔도 크게 지장은 없다. 그죠? 크게 지문을 먼저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정보들을 거꾸로 찾아보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기록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그 문제기록 문제에서 다수 출제가 되는 게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자, 여기는 이제 그 계산 문제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기존에 이제 투자 설계 이제 많이 출제가 됐던 건데 그래프를 주는 거죠. 그래프를 수요곡선하고 공급곡선을 주고 뭐 예를 들면 공급곡선이 어떻게 이동할 때 뭐 수요곡선이 어떻게 이동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지금 전면 개정이 되면서 투자 설계 규제에서 내용이 빠졌어요. 내용이 빠졌어요. 근데 부동산 설계에서는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부동산 설계에서 이 내용이 이제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래프를 주면 오히려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경우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면 되고 좌측으로 이동할 경우 뭐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경우 좌측으로 이동할 경우 이렇게 해보면 가격이 뭐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거래량이 느는지 주는지 이런 것들은 그림만 그려보면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주면 오히려 더 편하다. 근데 이제 보통은 투자 설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주고 출제를 했었는데 부동산 설계에서는 그림을 안 주고 보통 출제를 합니다. 그림을 안 주고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요곡선이 어떻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구나. 공급곡선이 어떻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고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리마인드를 시켜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문제기록 문제도 부동산 설계 문제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는 뭐 항상 늘 반드시 100%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2000XX년 10월 10일 날 서울시 소재 A주택을 전세로 임차를 했는데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A씨가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문들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은 아주 단골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AUK 시험이 다른 자격 시험에 비해서 단순 암기형 문제보다는 이렇게 사례를 주고 해석형이나 문제기록 문제가 거의 뭐 비중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 사실은 사례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제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사례 적용하는 그런 이제 능력을 기르는 부분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되는 문제 패턴을 이제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 뭐 긍정형이 있고요, 부정형이 있고, 조합형이 있고, 뭐 연결형, 순서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긍정형 그러면 이제 맞는 걸 고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뭐 변동 내역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 이제 고르는 건데, 자, 보통은 이제 보기 4개를 주고 맞는 것.
맞는 것 그런 거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자, 보기 4개 중에 3개가 틀린 거고 하나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짐은 하나를 이제 고르는 그런 형태의 문제고요. 자, 요것도 이제 적절한 것은 맞는 걸 이제 고르는 거기 때문에 요건 이제 재무 설계 문제죠. 재무 설계 문제. 그래서 보통 이제 보통 이제 그 재무 상태표를 보면 왼쪽이 이제 자산이고요. 자, 오른쪽이 부채와 순자산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예금 100만 원을 모두 휴가 비용으로 썼다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렇죠?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래서 휴가 비용으로 사용하면 뭐 자산 줄어들 거고요. 그렇죠? 근데 부채를 사용한 게 없으니까 부채는 변동이 없을 텐데 자산이 줄면서 순자산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간단하게 계산 문제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형 문제는 말 그대로 틀린 걸 고르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주의할 것은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인데 나 혼자 이제 맞는 걸 고르고 있거나 맞는 걸 고르는 건데 혼자 틀린 걸 고르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시험을 볼 때 뭐 변동 내역으로 맞는 것은 뭐 적절한 것은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을 하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제 빨간색 볼펜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세모표를 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래 내가 확실하게 틀린 걸 고르는 문제구나. 이렇게 내가 알고 출발을 해야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보험 설계에 나오는 문제죠. 그렇죠? 뭐 유니버셜, 뭐 변액보험, 뭐 이런 것들, 여기도 뭐 단골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인데, 뭐 대표적인 뭐 부정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조합형 문제인데요. 자, 조합형 문제는요, 네모 박스에다가 가나다라, 뭐 가나다라, 뭐 이 지문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적절한 설명을 다 골라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조합형 문제인데요. 뭐 사실 긍정형, 부정형, 조합형 이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거의 비등비등한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면 세 가지 유형을 비교해 본다면 이 조합형 문제가 제일 어렵죠. 자, 왜 그러냐면 긍정형 문제는 맞는 게 하나고요. 부정형 문제는 맞는 게 세 개고 틀린 게 하나잖아요. 근데 조합형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맞는 게 몇 개인지 틀린 게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맞을 수도 있고요. 그죠? 다 틀릴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은퇴 설계 아주 단골로 많이 출제가 되는, 실제로 출제가 됐던 문제들입니다. 지금 예시로 들어드린 것은. 그래서 이런 문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순서형 문제는요, 사실 나올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 파트에서는 순서형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순서를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고, 요건 뭐 당연히 법원의 부동산 경매 절차는 부동산 설계에 역시 아주 시험에 단골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나열한 문제 이런 거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문제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연결형 문제 같은 경우는 사랑의 짝대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이냐, 그렇죠? 그런 것들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괄호 넣기 문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연결형 문제고요. 요게 이제 그 연결형 문제가 요게 이제 예를 들면 가로 넣기가 가나 이렇게 2개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좀 쉽게 주면 하나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좀 3개나 4개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많은 경우는 이렇게 가나 해갖고 2개 정도로 연결하는 문제가 아주 단골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시면 되겠죠. 요건 뭐 투자 설계에 대표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던 PBR 관련한 이제 문제죠. 그렇죠? 많이 출제가 됐던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문제는 다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됐던 문제니까 좀 익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그 기본서가 출시가 된 이후에 제도가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 이후에. 그렇죠? 기본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제도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문제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를 해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2017년도에 교재가 이미 나온 이후에 보통 이제 그 거래 승수라고 하죠. 옵션이나 이런 그 뭐 선물의 거래 승수가 과거에 이제 그 50만 원이었거든요. 한 계약당 이제 50만 원이었는데 2017년도에 25만 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교재가 나온 다음에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때 거래 승수는 25만 원으로 계산해라 라고 조건문을 이제 주고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흔하진 않고요. 대부분은 법률이나 제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안 내는 거죠. 가급적이면 안 내고 아니면 이렇게 내기도 하죠. 교재 내용을 학습했더라도 문제풀이가 가능하도록. 자, 예를 들어서 자, 국민연금, 이 은퇴설계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제 바뀌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녀의 그 수급권자의 이제 범위가 19세 미만 부분이었는데, 요게 이제 법률이 지금은 25세 미만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강의할 때 19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19세 미만 부분이 25세 미만으로 이제 과거에 바뀌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 해에 이제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자녀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다. 요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아니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 요건은 30세 미만이다. 둘 다 걸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교재 내용을 충분히 공부했더라도 틀린 지문임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출제를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조건문을 주고 풀거나 아니면 아무 제한 없이 풀 수 있게끔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개로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출제가 좀 어렵다. 그럼 아예 안 내는 거죠. 그렇죠? 아예 안 내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없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재만을 가지고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 뭐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지 첫 장에 이런 조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문제 지문이나 보기에 별다른 제시가 없으면 모든 개인은 세법상 거주자고 모든 법인은 내국법인이고 모든 자산, 부채, 소득은 국내에 있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 주식은 국내 제조법인의 주식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한 주식이 아니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율이 누진세율 6에서 45%로 적용되는 등 특정 주식 등 기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주식 이런 식으로 조건을 이렇게 주는 거죠. 조건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금 설계가 포함된 게 이제 모듈 2잖아요. 자, 모듈 2 같은 경우는 요 기본 세율 자체를 아예 주기도 합니다. 기본 세율도 주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모듈 1 재무설계 개론을 먼저 함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무설계 개론은요. 재무설계 개론이라는 내용하고 이제 직업윤리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묶어서 한 과목인데 자, 재무설계 개론에서만 15문제, 윤리에서는 5문제 해 가지고 총 20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재무설계 개론 15문제가 일단 장 구성이 1장부터 7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문항 수에 비해서는 공부할 내용이 좀 생각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면 자, 1장은 재무설계 이해와 관련된 건데 여기는 이제 여기 문항 수는요. 제일 적게 나올 때하고 제일 많이 나올 때를 이제 많이 나왔을 때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문제 내외, 그렇죠? 한 문제 내외 정도. 1장은 안 나올 때도 있고 두 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제 가볍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장이 재무설계사의 이제 기본 업무죠. 자, 기본 업무.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라든가 현금 흐름표라든가 재무 비율을 분석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재무 비율 분석은 각각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통 한 4문제 내외 정도 이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장이 재무설계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자, 프로세스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순서를 암기하셔야 될 것 같고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는 뭐 거의 항상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몇 단계 내용이 이제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거나 연결형의 문제라든가 몇 단계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유형의 이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보통 한 3문제 내외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4장이 소비자 신용 및 부채 관리죠. 그래서 부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출 받는 이제 원리금을 어떻게 상환하느냐, 뭐 유형을 이제 고른다거나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온다거나, 자, 그다음에 특히 이제 다중채무자들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분야, 그렇죠? 이런 사람들 채무자들을 어떻게 구제하느냐, 특히 채무자 구제 제도를 가지고 연결하는 문제는 특히 이제 사례를 주고 많이 이제 풀 수 있도록 하죠. 굉장히 많이 단골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4장도 한 4문제 내외 정도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보면 요 2장, 3장, 4장 여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2장, 3장, 4장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장이 행동재무학 관련해서
출제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뭐 1에서 3문항 그래서 뭐 2문제 내외 이렇게 하는데 한 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마찬가지로 6장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재무설계 커뮤니케이션 문제죠. 요것도 뭐 여기선 1에서 3문항 그래서 2문제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도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자, 7장이 금융소비자 보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소법 관련해서 많이들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출제 비중이 여기는 뭐 4문제 내외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앞에서 문항수가 좀 많이 나오면 여기 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4문제보다는 좀 적게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